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오늘의 신문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이슈입니다.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학병원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돼서 1인실 입원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코스닥, 코스피부터 해서 비상장 주식까지 인하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가업상속공제는 완화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6월 종료 앞두고 5월에 재검토해서 연장되지 않느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세나 경유세에 대한 개편 내용들이나 제도적인 내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올 성장률 전망치는 또 낮출까? 지난 1월에 0.1%포인트 낮춰서 2.6%를 제시를 했는데 또다시 낮출까? 이 낮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하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기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기사를 같이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 그림자 하는 연내 금리 인상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1.75에 맞췄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여전히 중립금리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었는데 그때 이러한 근거로 뭐를 제시했냐면은 첫째 이제 그 가계대출 급증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시장 침체됐으니까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연히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페드의 이제 그 금리 정책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상이 아니라 동결 쪽에 초점을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근거들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그 힘을 잃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그 동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결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좀 비춰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48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황은 77, 매출이 75로 다 100 이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사입니다. 네, 제조업의 그 경기가 세간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금리 부분 또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G2 협상 막바지에 돌입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일본은 5명 중에 1명이 70세 이상 노인이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15세, 64세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가 사상 최저치를 달성했다. 그리고 전체 인구도 8년 연속 지금 일본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어섰다라는 어마어마한 기사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저성장이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생산 가능 연령이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 소득이 발생되면 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차도 사고 집도 늘리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양육비를 쓰고 소비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은퇴도 준비하면서요. 근데 이러한 생산 가능 연령인 인구대가 줄어든다라는 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년에서 63년에 한 712만 명 정도가 탄생을 했는데 일본은 47년에서 49년에 탄생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가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튼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2022년부터 75세 이상이 될 거다. 이때 되면 굉장히 많은 의료비 부담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담은 뭐 증세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뭐 보면 저점을 좀 찍었다, 다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얀마 대출이 최대고, 수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제조 PMI가 개선이 됐다. 지난번 기사 내용에서도 PMI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50포인트를 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거는 이제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 호재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어떤 지표들이 이제 더해졌냐면은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양책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실제 3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 6.5%나 크게 웃돌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그 주택 지수죠. 주택 관련 지수들이 이제 좀 좋아지면서 중국의 이제 경기가 좀 회복세에 돌입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표를 갖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건 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부양책을 펴서 지표가 좋게 나온 것들에 대한 거는 단기간에 걸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했다. 3대 리스크가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 미의 차관세 인상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하고 세계은행을 이끄는 WB를 이끄는 주요국이 세계 경제 하방 위험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3대 리스크는 결국은 보호무역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가 79조 달러인데 이 중에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에는 약 2.3%가 노출되어 있다. 그럼 2.3%가 어느 정도냐? 그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3%에서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냐? 브렉시트가 0.9%, 미중 무역 전쟁이 1%, 그리고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0.4%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이런 거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완화되고 이제 사그라드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포 무시하지 말고 아래 투자 방식으로 대응해라라고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아래 공포라고 해서 이제 리세션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번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물과 3개월물 국채물의 역전 현상,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사실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아래 투자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얘기인데, 아래 투자 방식은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그러니까는 적립 투자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시장이 어수선할 때, 예측하기 힘들 때, 또는 지금과 같이 공포에 휩싸인 기사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따라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적립 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통보 안내문 파악을 잘하면 절세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한 소비자가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안내문을 받았는데, 해외 채권에 투자해서 4천만 원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자 소득액이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또한 비과세여서 내가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통보를 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당연히 소비자한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4천만 원 중에 어떻게 채권 투자를 했는데 1,800만 원만 이자 소득이 됐고, 또 이 이자 소득이 왜 비과세 소득이 됐는지를 살펴보니까, 먼저 2,200만 원은 채권의 매매 차익으로 난 수익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1,800만 원이 이제 세법상 소득으로 보는데 왜 비과세 소득이 됐느냐, 알고 봤더니 이 채권이 브라질 채권이었고,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한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브라질에서 과세한 것들을 한국에 다시 과세하지, 이중과세하지 않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한국에선 비과세 항목이 됐다라는 것이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이 주식을 보유하는 게 2018년 말에 보유했다라고 해도 배당 소득이 2019년 주총을 통해서 2019년에 받는 경우는 2019년에 소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간접 투자로 발생된 이런 소득들은 주식과는 또 다르다. 그래서 혼동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오늘도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